지금부터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 왼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봉식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인 가을을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미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대내 환경에서도 불철주야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마을 축제와 아름다운 국화꽃의 만발한 국화 전시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기간도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성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변화의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위한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국정 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의안들인 만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과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지만 내실 있는 의정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유성구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유성구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송재만 의원의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0월 6일 송재만 의원의 사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한 건의 규칙안이 양명환 의원의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한 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두 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의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한 건의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의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일혜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으로 10월 6일 한영신 의원의 8인으로부터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4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0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8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의 4건의 동의안 및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6일 지종역 공공공진의 주차장 조성 청원에 한 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0월 19일 양명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양명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맨발 황토길 걷기 산책로 조성 촉구.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맨발 황토길 걷기 산책로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신조어입니다. 어싱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맨발 걷기 인기가 높아지며 지구와 인간의 몸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맨발로 걸으면서 피부미용 및 독소 배출 등의 효과까지 있는 황토길 걷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맨발 황토길 걷기 열풍에 발맞춰 광명, 서남, 성남, 수원, 하남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황토길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고 2023년 9월 기준 전국에 70여 개가 넘는 황토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더 많은 황토길을 조성할 예정이고 또 조례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성구 내 황토길은 아직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유성구민 모두가 건강을 위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중 가장 많이 쉽게 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유성구도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식습관의 서구화로 많은 건강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2017년 약 60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2021년에는 약 700만 명으로 100만 명 증가하며 성인 중 고혈압 환자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만성신부전 같은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할 역할입니다. 저는 이에 유성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맨발 황토길 걷기 산책로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유성구 재정이라면 몇 군데 정도는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위치에 황토길 걷기 산책로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에 따라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 건강과 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는 건강한 생활과 자유를 뜻한다 라는 명언을 남긴 전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임시회에서 623명의 주민이 서명한 황토길 산책로 조성 청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65회 임시회는 구정 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의 계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26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희, 임미동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한 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영신 의원의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여신 의원입니다. 북대전 IC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과 서산 영덕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핵심 지점으로 대전 정부청사, 엑스포과학공원, 대동 연구단지와 연결되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로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현대아울렛 재개장으로 이 일대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산동 지역의 대규모 주택 사업이 완료되어 약 3,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관평동 1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을 점검하여 이 일대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 시설의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대전 IC 인근 묵마을 진입도로가 1996년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나 20년간 장기 미집행되어 시설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유성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묵마을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업으로 관평동 지역의 교통 문제 완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평동 일대 교통 정체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교통상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었지만 강력한 의지로 묵마을 진입도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8분으로 박석현 의원님, 임미동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이일혜 의원님 6분은 일괄 질문 방식으로 김동수, 양명환 의원님은 1문 1답 방식으로 구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구정 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1문 1답 방식의 구정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기본조례 제42조의 일괄 질문은 본 질문 20분 이내, 보충 질문 15분 이내로 1문 1답은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죄송합니다. 임미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서명으로 대체하였으며 먼저 박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영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박석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면서 학하동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학하동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건입니다. 스톤골 방문 등산객의 증가로 이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도로 가장자리 주차가 성행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교통정체에 따른 마을 진출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덕명동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좁아 긴급 상황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통골 주차 및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학하동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택 사업이 완료되면 약 1000세대 이상의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성구에서는 학하동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올해 대전시 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를 갖고 있던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10월 초 계산초등학교 인근에서는 등교 시간 음주 의심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이 기묘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에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지역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산동, 대정동, 교촌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난방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계산동, 대정동, 교촌동에 이르는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인근 원주민 거주지역 및 일반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추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겨울철 난방 지원 대책 또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끝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건입니다. 학하동 지역은 아름다운 하천과 산으로 둘러싸여 트레킹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치유의 숲, 치유의 숲길 등 산림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문화 휴양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근본 구정질의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 송재만 의원입니다. 지난달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584만 6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 46.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아동 돌봄에 더욱 취약한 한부모 가구까지 포함하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는 734만 가구로 아이가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초등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늘봄학교 등 다양한 돌봄 관련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정책으로 돌봄 공백 해소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시설의 이용 대상 및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시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유성구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 공부방으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일정 비율 이상 구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2019년 지역아동센터 바로 세우기 운동연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용 아동들이 진입 전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등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많아짐에 따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는 유성구에 2022년 4월 처음 개소되어 현재 9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4조 2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이후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로 점차 더 많은 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 두 기관 모두 우리 유성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보조금 지원 및 관련 규정 등이 상이하고, 무엇보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한 기피 현상 등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성구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데, 현원 충족 비율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3개월 평균 센터 이용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이걸부터 보조금 지원액이 조정되고, 3개월 연속 10인 이하인 경우 이걸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정원 충족이 갈수록 어려워져 보조금이 삭감 또는 중단되는 등 운영상 난관에 봉착한다면 저소득층의 안정적 보육 환경이 위협받게 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과 충돌 문제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성구 지원 계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989년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차별 없는 돌봄 여건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추가될 정도로 반려동물은 소유물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31년 만에 2023년 4월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법적 변화에 맞춰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떤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유성구 내 반려동물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KB금융지주에서 실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 가구는 552만으로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반려인은 12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및 변화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려면 유성구 내 반려동물 관련 현황에 대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장님, 우리 유성구의 반려가구 및
반려인 현황과 반려동물 관리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관련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고 2024년이 되면 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생애 주기 관점에 맞춰 복지를 강화하는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금까지 유성구에서 추진한 사항과 내년 바뀔 동물복지법에 따라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반려동물 무료 예방접종 가능 여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중 86.4%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건강관리를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항목과 피접종 반려동물 수에 대한 현황을 요청드리며 유성구가 반려견과 상생하기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성구 내 등록된 동물에게 다른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발간한 2022 유실 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소 입소된 유기동물 10마리 중 4마리가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사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가 예산 및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못해 유기동물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른바 고통사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대전 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전화 및 방문 면담을 한 바로 많은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장님, 유기동물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유성구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유성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과 동물복지법 제4조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되새기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상 개선사항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자연재해의 양상을 볼 때 방재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제2예방 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불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재난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제262회 임시회 시 주민참여형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및 도시방재 디자인 활용과 관련된 구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유성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형 안전도시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여 별도의 안전도시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위원회가 민간협력을 통한 구민 안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도시방재 디자인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건축물, 도로, 광장, 공원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도시방재 디자인적 측면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방재 디자인을 우리 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우리 구의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예찰, 대응 및 복구 활동에 대한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단체라는 주민의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청주시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재난대응 특화훈련은 물론 하천 정화운동과 각종 안전체험 등 구체적인 활동을 위주로 재난 역량을 강화하여 방재단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본 의원은 관내 대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대학생 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한 이른바 청년자율방재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 강조되고 있는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입법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자율방재단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청년자율방재단 운영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책임의식 고취 등 다양한 효과가 추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유성 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의 역습으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의 부족,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즉 기후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며 자원순환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극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의 기본 중 기본으로 자원순환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과 무한하지 않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불가피성 그리고 시급성이 높아지면서 폐기된 제품이나 물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 주목을 받아 폐기물에 대한 인식 및 처리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분리수거라는 익숙해진 재활용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려지는 제품의 새로운 가치와 용도 그리고 기능을 부여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즉 재활용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원순환의 개념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업사이클링 방식을 통해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의 촉진,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폐기물 제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과 정의로 알고 분리수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여 2018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우리 유성구가 수립, 시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우리 유성구만의 자원순환 실천과 건강한 자원순환 문화의 정착을 위한 플랫폼 내지는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기반을 통한 여러 활동이 지역사회에 피드백됨으로써 선순환적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마침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선도하게 될 우리 유성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비전과 전략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5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35만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견과 대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하동 지역의 종합 현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주차 및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에 계룡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위해 수도권 일원의 공용주차장 177면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수도권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로 수도권 일원의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일원의 64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광수사 인근 부지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설치 사업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단기간 내에 수도권 일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차장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나 인근 지역 개발이 추진될 시 부지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덕명동 수도권 지구 내 효율적인 도로 체계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구간이 아닌 지구 내 도로 6개소 전체 구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도권 지구 도로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하동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하동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향후로는 더 열악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버스 노선 확충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 확장으로 인한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에 마을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학하동에 추진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를 감안하여 마을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동서대로 개통,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도로망 구축 등 광역사업 해결 선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대전시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되어 파손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 노면 표시, 교차로 내 옐로 카펫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우회전 감응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한 안전 펜스 설치, 바닥 신호등 설치 등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산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난방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고유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추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편적 에너지 복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은 지역개발계획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결정되기에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와 도시가스 업체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길 개발 및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숲길 개발 및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의 한계, 토지 소유자와 행정 주체, 이용객이라는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학화동에 있는 숲에는 산림청 소유가 있어 이곳에는 유아들이 방문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인 학의숲 유아숲 체험원을 2017년에 조성하였으며 유아숲 지도사 2명이 상시 대기 중으로 학의숲 유아숲 체험원은 인기가 매우 높아 매년 7천여 명의 유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유아숲 체험원의 노후된 놀이시설과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하여 숲길 정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 복지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관련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돌봄 시설 이용 대상 및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인해 시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 효과로 인한 시설 이용 기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관내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6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등 보조사업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 지원과 꿈나무 재능교실 운영 등 다양한 우리 구 자체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 없는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 연수에 따른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신규 종사자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건강생활수당 지급으로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음악교실 강사 파견과 체육대회 및 재능 발표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종사자와 유성응 돌봄 인력의 추가 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의 도시가스 정기검사를 일괄 추진하였고 올해는 대전시 공모 사업으로 화재 안전 보강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아동 유해 환경 해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시 타구 지역아동센터 자체 사업에 비해 우리 구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대전시 내에서도 선도적인 돌봄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원 충족 비율 미달로 인해 보조금이 조정된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현원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감액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삭감 시설 발생 시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는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보다 면밀히 수행하고 기간제 인력 예산 편성 등의 추가 돌봄 인력 파견 지원에 대해 논의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아동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홍보하고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 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구의 반려동물 관련 종합정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1인 가족 증가,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가족을 대신하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성구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유성구 내 반려가구 현황과 반려동물 관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유성구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17,100가구, 동물 등록은 22,909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 유기동물 구조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사육 포기 인수동물 및 학대받은 동물 등을 위해 현재 임시보호동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복지법 개편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동물 동물 학대 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무료 예방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진행하여 금년에 총 490마리를 접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추가 반려동물 무료 예방 접종은 국시비 확보뿐만 아니라 구 자체 예산 확충을 통한 사업 확대와 사회 전반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금고동의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 시 구조 후 보호 관리 및 입양 절차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입소 대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2024년도부터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비를 확보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반려동물 물놀이장 운영 등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추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펫보험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주민 갈등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자율방재당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주요 정책활동에 관한 협의,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인명구조 피해복 활동 참여 등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민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국훈련의 추진 결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민간 활동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주민, 단체, 기관들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안전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 방식 추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재난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방제 디자인 접목 활용과 관련하여 자율방재단 역할의식 고취 및 활성화, 야간 활동 시 시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금년 유성구 자율방재단 피복을 새롭게 제작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건축물, 도로, 광장,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방제 디자인 적용과 관련한 부분은 다양한 부서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한 방제 디자인 발굴, 적용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서 간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 그 시설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되 신규 사업이나 시설물 보강 등은 방제 디자인 적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자율방재단은 조례 제정과 함께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활동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별 인원의 전면적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재단 인원 재구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 단원들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 자율방재단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구 자율방재단 재구성 시기에 맞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자율방재단 운영 제안에 관한 사항은 운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여름 겨울철 자연재해 시 대학교 방학 시기와 겹쳐 운영의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의 청년들이 자율방재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성구 자율방재단이 민관의 유기적 협력하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원순환도시 유성을 향한 노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성구의 자원순환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역습으로 생태계의 붕괴 등 기후의 위기변화를 엄중히 인식하며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문제가 더욱 가깝게 다가왔음을 체감하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처리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구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와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화장지와 새건전지로 교환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확대를 통해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등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 자원임을 구민 스스로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 문화정착 위한 플랫폼,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무인 해수기와 재활용 정거장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재활용 폐기물 선별 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의 마을 공동체, 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 체험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플라스틱 문제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활동, 다회용컵 사용 등 업사이클링 테마 사업을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 생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관내 유수지 활용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협조하여
자원순환문화 정착을 위한 업사이클링 전문 인력 양성과 재활용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일상 속에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성숙한 자원순환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소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방향과 길이 있지만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내일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성구 의회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질문이요? 그러면 이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영래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네. 네, 그 유성구의 반려동물 관련 그 종합 정책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질문에 앞서서 혹시 청장님은 혹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도 아이들 키우기 바쁩니다.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네. 네,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네, 우리 유성구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반려견에 대한 뭐 관리 정책이나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답변 저희 좀 드렸고 아마 지금 저희가 그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등록. 근데 이제 현황 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반려동물 관련된 협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축제 유린공을 했잖아요. 네. 그 협회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초부터 얘기를 해서 축제도 뭐 금년에 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지만 시작을 했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실태에 대한 정확한 그 현황들이 정확히 나와야 그거에 관련돼서도 좀 정책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좀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회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교류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 이런 것도 좀 조성을 해서 아마 그게 되면 구에서 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마 이제 처음 좀 놀이터가 제대로 조성이 아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하면서 협회들과 같이 교류하고 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가족들이 또 이러저러한 또 건의나 요구하신 사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의회와 논의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답변에 보면은 그 모두 그 반려견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반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기동물이거든요. 그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61만 8천 마리였고
또 이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반려동물은 불과 7만 5천 마리로 구조된 동물들의 거의 12%밖에 안 됐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얼마만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유기 방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려견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만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유성구 그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1항과 2항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또 학대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성구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 정책이나 또 사업은 있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고 또 앞으로는 더 심각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이나 혹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제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시 동보호센터 이렇게 하고 연계된 것도 하는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으니까 네. 별도로 한번 우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 그 유성구의 그 동물센터가 금고동에 있는 그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센터가 하나 있고, 또 사설보호소가 운영하고 있는 송정동에 있는 그 시원쉼터라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센터에 유기된 동물을 보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되면 거기서 받아두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유성구 자체에서도 유기동물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제가 그 질문에서도 입양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지 부분이나 아니면 재정 확보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설립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그 민간 뭐 사설 보호소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을 하시는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시원쉼터하고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람들 우리가 다 구 차원에서 커버하는 것이 어떨지 뭐 그런 거는 좀 어쨌든 검토가 좀 다각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토를 네. 한 후에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반려견이나 유기동물이나 모두가 한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많은 또 지원도 해주시고 또 안락사나 또 자연사가 없도록 좀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뭐 그동안에 행사도 네. 많으시고 힘드시고 또 이번엔 또 구정 질문도 많은데 또 답변 준비하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구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번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시 교통체계는 중심축을 지하철과 시내버스입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노선을 상호 보완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를 메우는 것이 마을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는 골목을 누비는 모세혈관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2년도 결산 기준으로 23억 원, 즉 9월 말 현재 보존액이 20억입니다. 최근 국제정사를 볼 때 유류비 상승에 따라 마을버스 적자폭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딴 의원님들이 질의를 길게 하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길은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선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3조에는 3조 2항에 마을버스 지원 대상은 첫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 융자, 그 다음에 둘째, 마을버스 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한 손실금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마을버스 손실지원금 근거가 두 개 중 어떤 거로 보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손실이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손실이 발생을 한 건데 첫 번째 거는 그럼 조금 해당이 안 돼도 두 번째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설 명령. 근데 개설 명령을 했다면 우리가 15년도에 버스 노선을 한번 조정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후에는 조정한 게 없어요. 10년 정도 되는데 이게 마을버스는 구청장님이 권한이라고요. 구청장님이 면허 취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마을 노선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에서 우리 유성만 유일하게 있어요. 유성의 마을버스 노선은 40km에서 50km 가까이 됩니다. 거의 50km. 법적으로 50km 미만이니까 50km는 줄였더라고요. 근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보면 15km 미만이에요. 마을버스가. 그러면 우리 부총장님 마을버스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개설을 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도 아마 그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했어요. 의견인데 아니 사실은 그게 마을버스라고 보기 어렵죠. 지금 현재 정확히 하면 우리 유성에 있는 버스는 예전에 처음에 그 노선이 개선될 때는 이제 시내버스 노선이 없거나 없었죠. 이랬을 때 이제 개선해 놓은 건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시내버스 노선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마을버스라고 할 거냐 하는 그런 용어 정의에서부터 조금 어쨌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시에서 아마 이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버스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내년에 지금 용역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에 왜 저 의원님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형 그런 형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원래 조금 이거 용역을 하는 거를 트램 그 개통 시기 또 거기에 따르는 대전시의 시내버스들의 그 개편식 이런 것 좀 맞물려서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길고 또 현재 있는 이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문제들 해소하기 또 안 될 뿐더러 지금 유성구 내에 지금 보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좀 교통 그에 대해서 문제라 좀 소외받고 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마을버스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는 그런 버스 운송 체계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석현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학하지구도 마을버스 개편하는데 노선을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하지구 둔곡지구 상당히 불편하죠.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유성구의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유성구의 마을버스는 공영제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총 수입의 배를 우리가 줘요. 30억 정도 1년에 뭐 33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에서 한 23억 주고 걔들이 버는 돈이 10억입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그럼 이건 공영제라고 봐야죠.
중고경제도 아니고 거의 공영제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노선 개설 명령에 따른 손실 보장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마을버스 노선 개설 명령 절차를 조례에서 찾아봤는데 절차 규정이 없어요. 별도 절차가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장님? 그거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같이 이게 해보시죠. 필요하면 이 또 규정을 만들어도 절차가 없어 조례. 그럼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2018년부터 계속 마을버스를 얘기하는데 제 임기가 이제 뭐 두 번째 와서 재선을 하고 왔는데 마을버스가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마을버스가 주민들한테 좀 더 편해야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교통 약자가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질 않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부총장님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보면 구청장은 법령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등을 따라서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법령과 예산이 목적에 위배되면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고? 근데 마을버스를 보면 법령에 위반됐어. 마을버스 노선이 3개 이상 중복되면 안 돼. 근데 유성구는 84%가 중복돼. 근데 보조금 주면 안 되잖아요. 조례 그렇게 해놓으셔놓고. 큰일이에요, 그건. 그거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사실 그 마을버스 문제 여전히 일이 아닌데 제가 계속 시에 그 대전시에 이런 이러저런 결단 이런 걸 요청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그 용역을 실시하는 게 지금 지금 마을버스 이게 우리가 운송화가 해준 게 25년 2월인가 그럴 거예요. 네, 한정면허가 25년 2월인데 내년도에 용역해서 이제 25년 2월이니까 그러면 또 다시 하면 지금 현재처럼 막 3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네, 3년. 그걸 좀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내년 용역 경우가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9대 의회 내 의원님들 관심 갖고 있듯이 2026년도 이전에 25년도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주민들 이러저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서울형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두 가지 마을버스 문제가 하나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선이란 말이죠. 이건 이미 주민들한테 시내버스로 노선처럼 인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없애고 다른 마을버스 이런 게 아니라 이 노선은 그대로 좀 유지가 돼서 시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말 그대로 그 정의에 맞는 마을버스 시스템을 새롭게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노선은 뭐 바꿔서 뭐 다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롭게 아까 박사장님 질의하듯이 학화동 또 둥고 노은 3동 또 그렇고 그런 또 원시정동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 있고 이런데 기존에 대전시에 시내버스 노선이 있었다가 정류장까지 만들어놨다가 노선 없어지고 정류장 폐쇄되고 뭐 이런 지역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소외된 지역의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하고 거점하고 연결시키는 저희가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내외 길어야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해야지. 그런 정도를 이렇게 새롭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이제 지금 현재 세계 노선의 그 노선이 감축된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노선에 관련된 이제 주민들을 하고 이해시키는 것과 대전시의 그 노선 지금 현재 노선에 있는 그 정도를 유지시켜 주도록 하는 그 과제가 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마을버스 노선이 84% 정도 중복이 되니까 마을버스가 안 다녀도 시내버스가 거의 다녀요.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지금 마을버스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도 너무 길고 시내버스 노선을 가다 보니까 상당히 승객이 없는 거야. 그런 문제를 지금 서울형으로 제가 가자고 주장하는 게 웬만한 데는 간선 버스가 다녀요. 요새는 유성구 마을버스가 처음에 생길 때하고 또 틀려져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버스 노선은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고요? 이게 마을버스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버스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 하는 예. 거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지금 진행하려고. 예. 지금 실무부서에서 방향을 좀 잡고 그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또 이제 과업 지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검토하고 아마 그 내년도 예산 사업에 포함해서 의원님들 그 심의도 받고 지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마무리하면서 뭐 용역비가 급하게 제가 추가로 질의한다고 그러니까 용역비가 급하게 뭐 결제를 맡으셔가지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 아니 질의하는 거 상관없이 제가 분명히 하는데 저희가 9월쯤에 9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실무자한테 제가 직접 해서 방향 뭐 이런 까지 제가 지시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질의하신다 그래서 그걸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구청장님 뭐 마을버스가 저는 그래요.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서 마을버스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구재정 부담을 좀 최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나중에 고민할 문제가 2025년 2월 25일 날 한정면허 계약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 마을버스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문제도 용역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뭐 구청장이 뭐 다른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사가 92년 6월 9일 날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때 인구가 한 10만 조금 넘었어요. 지금은 그때는 공무원도 한 400명. 근데 현재 인구가 36만 4천이야. 우리 9월 말 현재 인구가. 그리고 공무원 수가 933명이에요. 의원은 없었어 그때는. 그럼 의원 14명 플러스 하면 147명이에요. 근데 청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가 공간이 그래서 이 별관도 청관도 별관을 줬어도 그래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또 청사를 또 추가로 하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추가로 이렇게 별도 신청사를 건립할 거냐 아니면 뭐 그거는 하여간 여러 가지 청장님 생각을 생각을 여쭤보는 해볼 거예요. 뭐 네. 그 하여간 뭐 저는 좀 분산 청사 같은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사 하나 지려면 대덕구청 보니까 지금 계산으로 1,600억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이것저것 감안하면 2,000억 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더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뭐 기금을 얼마만큼 적립하고 가야 될 건데 기간 한참 걸릴 거고 그런 제가 볼 때는 유성이 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넓고 남북 간에도 이렇게 길죠. 길이가 길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군데 간다고 한들 이게 그것이 지금은 뭐 동국지구까지 다 개발되고 그 이후까지 되고 한다고 하면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분산을 해서 이렇게 뭐 이제 본 청사는 있어야겠지만 주민들의 인허가나 또 이런 민원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좀 분산해 놓으면 훨씬 접근성도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그것도 하나의 탄소 중립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개인 민원인들한테는 훨씬 가까운 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있을 거고 세종시 동청사가 아마 세종시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를 뭐 한 그런 청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보면 분산청사에서 좀 나누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뭐 분산 청사를 하시든지 뭐 청사를 이전을 하시든지 청장님이 고민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고 유성구 재정공시에 보면요 청사 기준 면적이 본청은 딱 맞아 14,061평방미터가 청사 기준 면적이야. 근데 의회는 2,581평방미터가 기준 면적인데 1,879, 한 700평방미터 이상이 좁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를 어디 확보를 좀 해야겠죠. 의회. 아니, 사실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계속 의회 의원님들 정수도 늘어나고 할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스럽고, 그래서 일부 저희가 지금, 구유지로 구소로 되는 부지에 지금 본청에 있는 일부 저기들을 좀 분산하고, 의회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유성구청 관용차가 91대더라고요, 현재. 관용차가. 저기 공사 나가 있는 거 말고. 관용차가 91대인데 주차장 면수는 165면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3중 주차를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가 그래서 관용차 90대가 다 여기 주차하지 않도록 저쪽에 죽동 우리 구유지 비어 있는데 그걸 좀 하고 해서 아마 관용차 중에 여기에 고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우리가 한 게 한 30대 정도 될 거예요. 30대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구청 직원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 직원들 중에 고정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30대 정도 돼서 한 60여 대 정도가 구청에서 이제 하겠고, 이제 민원인 차량이 한 100대 정도 되고 그 중에 또 의원들이 한 열 몇 대 의원들 차량 빼고 나면 한 90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청사의 주차장이 지금 요새 국화 축제하고 하니까 더 심란해요. 이거를 구청에서 주차를 만차가 되면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와가지고 요새 차들은 중립을 못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 구청에 와서 다투고 그러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되게 굉장히 민망한 일이잖아요, 이거. 사실 100대가 고정적으로 그게 민원인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건데,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주변에 상가 이용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지금 유림공원 쪽에 저희가 지금 시하고 좀 한참 협의 중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로 좀 조성하는 거를 이제 우리 계획은 조금 한 7, 80면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했는데, 시 이제 공원 파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목을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 하다 보니까 한 50면 정도 추가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장 현장 방문하잖아요. 그 대전 물론 이제 오늘 보도육교 문제인데, 이것도 두 가지 건의 사항 중에 그 유림공원 주차장 확대하는 부분을 시에서도 좀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 생기면 조금은, 그래서 아마 그 직원들이나 그런 주차를 좀 그쪽으로 좀 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도 100면 이상이 되게 되면 아마 그냥 지금처럼 그냥 터놓는 게 아니라 뭔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금 주차장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을버스 문제는 내년에는 다시 질의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사 문제도 본청은 여유로운 공간에서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고 의회는 부족하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축제하고 동행사안이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장시간 질의응답해서 죄송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윤래 구청장님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성구 구금고에 관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구금고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주거래은행이고 유성구에 현금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2021년 말쯤에 4년 계약하셨고요. 하나은행이랑. 그때 지정한 절차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 물어보니까 하나은행 혼자만 단독 입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고했을 때도 하나은행만 혼자 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통 기본적인 구금고 지정 방법은 경쟁 방법입니다. 이 금고 지정 방식을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유성구 결산 시 보면은 8,800이 결산 금액입니다. 그 정도 큰 금액이 움직이고 또 그 금고에 지정되면은 그에 따르는 공무원 식구들도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을 테고 그래서 보통 일반 은행들이 너도나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보통인데 한 개만 들어왔다는 거는 다른 은행 구금고를 유치하려는 다른 은행들을 좀 유인하려는 그런 유인책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른 금융기관들이 안 들어온 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전에, 그러니까 21년도 전에인가, 그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두 개 기관이 경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하나은행과 이제 시중은행이 경쟁을 했었는데, 제시하는 조건에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때 그냥 그때도 하나은행으로 결정되고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경쟁이 돼야 좋죠. 그래야 어떤 좋은 조건을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그 정도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타 금융권에서 못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게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하면은 국민한테 큰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개만 들어왔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다음 금고가 4년 후에 있는데 다음 금고 지정할 때는 꼭 2개 이상으로 경쟁 방법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란다는 말씀을 그거는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지킬 게 아니고 입찰을 참여를 해야죠. 금융기관에서. 그 입찰을 참여하도록 더 노력해 주십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할게요. 저희가 금융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고를 2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경쟁 입찰이 되면은 제1금고, 제2금고에서 2개를 할 수 있고 2개가 되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더 이율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금고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토들을 좀 해봐야 될 거고 또 그렇게 할 건지 지금 이제 시가 그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금 이런 걸 따로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거를 경쟁 입찰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공고 낼 때 그 기준을 그렇게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서 그걸 1금고, 2금고 이렇게 그냥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 일반 저기와 기금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글쎄요, 방식이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그거를 금고 지정 선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정 선정위원회 명단을 달라니까 안 줍니다. 하나은행이랑 약정서를 했는데 비공개 약정을 했다고. 아니 그때 그 선정위원회는 그때 선정위원회를 끝난 걸 거예요. 거기 당시에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아마 9명 이상에서 12명까지인가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해가지고 아마 회의하고 이런 제한 있고 이래서 9명인가 했을 텐데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좀 들어오고 물론 이제 우리 관계 공무원도 좀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당시 보통 심의위원 명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외부로 그렇게 공개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이라면은 로비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 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은 이미 끝났는데 비공개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대체로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끝난 이후여도 그거 특별한 법적으로 저기를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그거는 심사위원들 공개는 국가 중앙정부 저기 하는 것도 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율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고 운영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죠? 네?
금고 운영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죠? 반기별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예, 그거는 이게 절차에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예, 받고 있죠. 네. 유성구 그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은행한테 상반기, 하반기별로 금고 운영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받고 계실 걸로 하는데 보고를 듣다 보시면은 좀 이율에 대한 아심이 있지 않던가요? 이율에 대한 거요? 이율에 대한 거는 맨 처음에 그 방식들이 그 위원회 심의하고 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제가 그걸 따로 그걸 제가 이유를 보고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동금리를 매달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율 어떻게 되는지. 변동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금 맨 처음에 했던 기준금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이제 변동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또 그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는 그 가중 평균 방식 뭐 그걸로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그걸로 이제 매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하고 5대 금리 적용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특히 보고받기로는 일반 회계 한 1200 정도가 있는데 2%가 안 되는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1000억 정도 은행에 있는데 그것도 2% 정도가 안 되는 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구청장님 같으면은 돈이 2,200억이 있는데 그거를 정기예금 금리의 3.5% 기준금리 정도 못 받는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처음에 그 위원회에서 서로 약정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자를 계산해서 받고 있는 거죠. 그거를 기준금리가 높다고 그러면은 내가 아쉽다고 그러면 바꾸자. 그럼 떨어지면 우리가 그럼 다시 보존해 덜 받고 할 건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심의해서 약정할 때 그때 그 방식을 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다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변동금리로 매달 바뀌는 그 금리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하나은행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니까 우대 금리라든가 자기들 금리를 좀 정하는 기준 같은 거를 공개 안 하는 아주 큰 기업인데요. 그런 큰 기업을 그냥 우리 유성구청장 우리 몇 명이 상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자금운용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전문적인 그런 이율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좀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변동금리 바뀔 때 하나은행이랑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율을 단 1%라도 받을 수 있으면 2,200억에 1%면 22억입니다. 1년에. 그런 자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은행이랑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조금이라도 5대 금리를 받아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 방식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산하기관들처럼 이렇게 자금운용단 이런 게 따로 있어서 채권 따로 하고 주식 따로 하고 현금 따로 예금 따로 하고 그런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고 거기에 맞춰 초기에 이걸 어떻게 금리를 적용받고 할 거냐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조건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가중 평균해서 하는 방식하고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코픽스 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대전 세종은 우리처럼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해가지고 하는 가중평균 내가지고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충남하고 충북은 코픽스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우리는 대전권은 아마 그걸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하고 왜냐하면 그게 변동되는 금리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반영이 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평균치를 내서 반영하기 때문에 좀 늦게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오를 때 빨리 즉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반영이 안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의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천천히 반영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장단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방식이거나 조금 관리하기 편한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행정관청인데 우리가 정부의 그런 어떤 협회나 이런 것처럼 자금운용단을 따로 갖고 운영을 하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에서 지자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하나은행이랑 어떻게 해서 좀 금리를 좀 높여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성구청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리가 한 5% 정도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금리를 5%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 한 전체 예금이 3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 혹시나 하나은행이랑 구금고 약정을 중도 해지했을 때 다시 계약했을 때 손해보는 비용하고 이득을 보는 비용을 잘 검토해서 한번 중도 해지도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기관이 또 지자체 관청이 그리고 또 공공기관하고 하는데 해지하는 사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해지하는 이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격한 그런 누가 봐도 상적인 그런 고의성 있는 그런 사유나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 금리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하는 거는 그거는 기관 간에 특히 공기관이 신의에 큰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다른 이제 혹시 이렇게 많이 지금 금융권들이 대체로 많이 지금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한테 약정에서 주는 그런 금액 말고 다른 이렇게 구정이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후원이나 기부나 이런 거를 좀 요청하거나 그런 거를 좀 그런 게 낫지 이게 그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왜 못합니까?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계약할 때 2021년 말 계약할 때 금리가 0.75%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3.5% 기준금리가 3.5%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면은 2,200억에 1%면 1년에 22억이고 4년이면 88억입니다. 너무 큰 금액이고요. 중도 해지했을 때 당연히 정기예금 중도 해지했으니까 그만큼 금리를 좀 낮게 받겠죠. 그 손해보는 비용이랑 다시 받는 비용이랑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때보다 또 지금이 또 금리가 좀 떨어져서 또 더 힘들 것 같은 말씀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를 검토할 때 보통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 같은 데서 금고 해지 여부를 한번 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서도 계약이니까 우리 유성구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중도 해지 같은 걸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건 중대한 문제니까 이런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좀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서로 간의 서로 간의 해야 될 약속에 대한 불이행이나 이런 것이면 사유가 좀 적정한데 금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느 계약 시점에 따라서 이제 그 계약하는 시점에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 이제 영향을 받긴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그럼 나중에 역으로 이런 사례가 한번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계약 시점보다 그러면 그것도 그 금융기관하고 해서 다시 약정해서 그럼 우리가 낮춰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단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불관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기관 대 기관 간에 공기관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져야 되고 나머지 이제 평가 우리가 또 좀 더 요청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이 이게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보여지질 않습니다. 과에서는 근거로 약정서상의 비공개 조항을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에서 비공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많이 침범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비공개 대상에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공익과 그 기업의 영업이익 중에서 어떤 게 큰지
잘 이해도 안 가지만은 제가 이런 명단과 같은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유성구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도 좀 거쳐서 그런 것도 심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시면 그 한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그러니까 정보공개라고 하고 특히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공개하는 범위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같은 데서도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뭐 이러저러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공개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개인의 이제 어쨌든 신상에 드러나는 문제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 굳이 저희가 이걸 뭐 굳이 의원님들께 이거를 안 알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당시에 또 심의하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한 분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충분히 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좀 그렇게 되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정보를 공개를 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법적으로 또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고 지정할 때 그런 선정 절차라든가 관련 서류 같은 걸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는 거나 약정서 같은 걸 좀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근거를 대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일반 국민한테 일반 국민은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겠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 제출권이 있습니다. 저는 과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이 서류 제출권을 적용해서 저는 볼 권리가 열람할 권한이 있고 그걸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그걸 공개해서 모든 민사소송을 당하냐 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하나은행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또 변호사 그 법률 자문도 다 받고 해서 꼭 이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빼놓고는 약정서도 드렸잖아요. 예, 부분 공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 자료라고 해도 저희가 그 제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가 되면 누구한테라도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일괄 질문을 하면은 똑같은 답변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건 좀 실망스럽고요. 요거를 갖다가 인터넷 같은 데 쳐보니까 서류 제출권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옛날부터 약정서를 보여달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우리 유성구회가 재정도 좀 탄탄하고 인구도 좀 늘어나는 그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자치를 선도해서 주민자치까지 가고 있는 그런 유성구 의회가 이런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 지방 구의원들이 사실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이건 지방의 서류 제출권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지방의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유성구 내에서 이런 문제 갖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구청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거의 많이 제출하는데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공개하지 못할 부분들 극히 저기 한 부분만 이렇게 제출을 못 해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요구하신 자료들 저희가 제출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꼭 저희가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그 이제 저희가 법률 자문까지 다 구해보고 그렇게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심의위원회 당시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알려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서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실망스럽고요.
서류 제출권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일반 평시에 서류 제출권에 대해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따로 과태료 같은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류 제출권에 대해서 뭐 과태료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